글로벌 주식이 좋으면 그러면 보통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그냥 보통 위험 자산 선호, 리스크 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이 주식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미국이 주식시장이 좋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주식이 따라서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데 미국이 오르니까 이머징 마켓도 오르네? 근데 이머징 마켓은 미국보다 많이 움직이니까 미국 거 사지 않고 이머징 마켓 거 사면 더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대개는 미국에 있는 자산이 이머징 마켓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자금이 이머징 마켓으로 가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글로벌 주식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주식은 오르지 않겠나? 그리고 또 AI 열풍이 있으니까 AI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오르는 거 아니야? 버블이 있다 하더라도 초입 아니야? 초입이면 내가 뭐가 무서워? 터지기 전에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이니까 글로벌 주식이 괜찮은 편이었고, 실제로 글로벌 주식 엄청 좋죠. 미국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는 완전 세계 최강이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달러가 안 빠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글로벌 쪽에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김준성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기관에서 트레이딩 하다가 은퇴라고 할까요? 회사 그만두고 또 나와서 거의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보통 증시가 오르면 환율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증시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상을 좀 얘기해 보면 달러원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1,450원 이상에서도 거래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달러원은 글로벌에서 달러가 내리면 그냥 따라 내립니다. 올라가면 달러 올라가고. 그런데 글로벌 달러가 내려와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달러원이 좀 덜 내려가거나 더 올라가거나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 달러원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려면 글로벌 달러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데, 글로벌 달러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때 혹시 달러 인덱스라고 가끔 보시잖아요. 그 달러 인덱스가 한 100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달러가 오를 것이야. 그래서 연초에 11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0% 오른 거죠. 그 이후에 당선되고 나니까 아닌가 봐. 그리고 쭉 내려서 96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100 근처거든요. 내려갈 때 얘기를 해보면 연초에 대부분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년에 달러가 약세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주식이 좋으면 그러면 보통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그냥 보통 위험 자산 선호, 리스크 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이 주식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미국이 주식시장이 좋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주식이 따라서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데 미국이 오르니까 이머징 마켓도 오르네? 근데 이머징 마켓은 미국보다 많이 움직이니까 미국 거 사지 않고 이머징 마켓 거 사면 더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대개는 미국에 있는 자산이 이머징 마켓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자금이 이머징 마켓으로 가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글로벌 주식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주식은 오르지 않겠나? 그리고 또 AI 열풍이 있으니까 AI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오르는 거 아니야? 버블이 있다 하더라도 초입 아니야? 초입이면 내가 뭐가 무서워? 터지기 전에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이니까 글로벌 주식이 괜찮은 편이었고, 실제로 글로벌 주식 엄청 좋죠. 미국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는 완전 세계 최강이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달러가 안 빠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글로벌 쪽에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이자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되려면 이자율이 내려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가는 건데 이자율이 생각보다 안 내리고,
특히 단기 이자율은 이미 너무 많이 반영돼 있고요. 지금 페드 금리를 낮춘다고 하지만 지금 3.5%, 뭐 1, 2년 후에는 3%까지 내리는 걸로 다 반영돼 있거든요. 이자율이 내린다는 거는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더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 이자율이 3% 밑으로 내려가는 게 벌써 만만치가 않아졌고, 그리고 단기 이자율은 내려가는데 문제는 장기 이자율, 10년짜리 이자율은 따라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은 사실 하루짜리 금리거든요. 개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10년짜리가 개인한테도 중요하고 기업한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질금리라고 부르는데 실질금리도 가만히 보면 10년짜리가 4%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하루짜리 금리가 3%고 뭐 2년짜리가 3.5고 5년짜리가 3.7이고 뭐 10년짜리가 3.9 내지 4 이상합니까?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년짜리 금리도 더 내려갈 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미국 재정 적자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하면 채권을 많이 발행할 것이고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는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달러가 못 내려가고 있고요. 못 내려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가 최근에 투자는 전부 AI로 몰리고 있잖아요. 무슨 데이터 센터니 뭐 GPU니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 투자들이 AI로 몰리고 있고 AI 투자를 하면 미국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되면서 미국의 자금이 이머징 마켓으로 나가기는커녕 모든 돈들이 미국에 투자가 되면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미국 말고 다른 나라를 보면 뭐 크게 보면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일본하고 유럽이니까 일본은 엔화가 강세가 돼야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엔화는 그야말로 이자율의 함수거든요. 근데 엔화 이자율을 올려야 되긴 하겠는데 최근에도 보면 뭐 정치적으로 바뀌면서 이자를 올리기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올린다 하더라도 딜레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 쪽에서도 엔화 이 약세 쪽으로 가니까 달러가 강세로 보이고, 또 유럽 쪽을 보면 요즘 유럽 좀 한심하게 됐잖아요. 뭐 이것저것 너무 시끄럽잖아요. 저렇게 시끄러운 나라들을 보면은 유럽도 요즘 재정 적자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장기 이자율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기 이자율이 오르면 유럽의 이자율이 높으니까 유로를 사야 되겠네?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될 텐데 저렇게까지 심하게 망가지면은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나쁘네. 그러면 미국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로도 그렇게 만만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현상도 조금 헷갈리는 대목인데 일본이나 유럽도 그렇게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이 선호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될 거면 벌써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 정도인데 저는 뭐 9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105, 110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달러 원을 보면 이런 글로벌 현상에 달러 원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달러 강세 쪽으로 너무 몰려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대미 협상이요. 대미 협상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관세, 비관세 협의는 뭐 잘 된 걸로 보입니다. 그게 잘 됐으니까 우리 주식도 좋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인데 기업은 좋아지는 거죠. 근데 꼭 기업이 좋아진다고 개인의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은 좋아지고 있는데 외환시장만 딱 띄워놓고 보면 이건 그야말로 대형 악재입니다. 3,500억 불을 지금 커미트가 된 거고, 그리고 기타로 하면 한 6천억 불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3,500억 불을 얘기할 때 보면 EU가 6천억 불, 일본이 5,500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에 EU나 뭐 일본이나 한국이 비슷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준 것까지는 되게 고마운데 우리가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3,500억 불도 6,000억 불은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규모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이즈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뭐 아시죠? 4,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모에 볼 때 일단 너무 말도 안 되게 많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200억 불로 쪼개 갖고 한다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그것도 좀 그런 게 어차피 3,500억 불을 현금으로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그건 될 리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가능하게 됐잖아요. 200억 불씩 찔끔찔끔 10년을 주면 이게 두고두고 화근이지. 두고두고 10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힐 일이고, 그리고 200억 불은 어디서 나느냐 했더니 지금 정부에서는 외환보유고 4천억 불에서 뭐 수익으로 한다는데 그 수익이 내 생각에 200억 불 되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그거는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게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원래 쓸 데가 다 있다고요.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우리 외환보유고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전혀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금으로 주지 않고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안 맞는 말인 게, 아까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랬잖아요. 그게 GDP 대비 뭐 이런 걸로 볼 때도 차이가 있지만 더 심각한 이슈는 일본이나 유럽은 자본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외환시장도 발달되어 있지만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외화 자금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규제가 뭐냐면 외환시장 관련돼서 내국인은 달러를 빌릴 수가 없어요. 빌릴 수는 있지만 허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못 빌리니까 달러를 팔 수가 없죠. 물론 샀던 달러를 팔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수출해서 번 달러를 팔 수는 있지만 그냥 달러를 내가 좀 팔아봐야 되겠어. 달러가 내릴 것 같아서. 그러면 달러를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 가서 나 달러 투기 좀 하게, 달러를 빌려야 되겠어.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개인도 달러 빌릴 수 있습니까? 뭐 외환은행 가서 좀 빌릴 수 있나? JP모건 가서 달러 못 빌릴걸요? 그러니까 개인도 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달러를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살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눠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인데 어쨌든 그냥 내국인 외국인이라 하면 외국인은 원화를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갖고 있는 달러를 팔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살 수는 없어요. 그럼 한 명은 팔 수가 없고 한 명은 살 수가 없어요.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한국은행. 그리고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시장도 허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달러를 빌리는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 정부, 개인이 다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안 했어요. 시장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가 않아요. 있기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외화 자금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환율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 경우에는 외화 자금을 빌리고 어쩌고 하는 게 유로 달러나 달러엔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칠 것이다. 일부 맞는데 우리는 외환시장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약 100%입니다. 100%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금으로 주느냐, 뭐 대출로 주느냐, 보증을 하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구태여 첫날에는 누가 달러를 빌리면 외환시장이 안 들어오니까 상관없을 거야. 누가 달러를 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거야. 하지만 계속적으로 빌리면, 그리고 빌리는 쪽에 얘네들 너무 많이 빌리는 거 아니야? 얘들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아? 6천억 불을 어디다 대고 빌려?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달러는 필요한데 빌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 면에서 3,500억 불 달러라는 게 우리 GDP나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시장의 깊이 면에서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3,500억 불은. 제가 달러원 트레이딩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3,500억 불은 10년 동안도 견딜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외환 시장에 관련돼서는 3,500억 불 달러가 뭐 해볼 만한 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앞으로 그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배째고 안 주는 방법, 뭐 세상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준다고 가정하면 너무 크다는 거. 그게 그야말로 대형 악재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자본의 해외 유출. 기업들이 기업의 기반을 자꾸 해외로 옮기잖아요. 물론 아까 3,500억 불, 6,000억 불 얘기할 때 그 차이 또는 3,500억 불 안에 1,500억 불을 뭐 마스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기업들이 가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꾸 기지가 이전을 하잖아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잖아요.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기반을 옮기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옮기는 자체가 문제예요. 이것도 금액이 너무 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0불어치를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10불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100불 수출한 게 국내에 와서 팔거든요. 그 달러를 원화로 필요하니까. 그런데 삼성이 기지를 미국에 이전을 해버리면 거기 코스트가 원화로 들지 않고 이제 달러로 들잖아요. 90불이. 그러니까 100불 수출을 하고 10불이 남으면 10불만 환전이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10불도 환전된다는 보장이 없죠. 삼성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미국에서 장사하는데 이거 왜 자꾸 원화로 바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산 기지가 해외로 움직인다는 거는 저는 뭐 무역 수지, 뭐 국제 수지 이거 조금씩 다르거든요. 삼성 뉴욕이 뭐 뭔가 미국에 팔면 무역 수지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내가 그런 걸 떠나서 비포 애프터를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 생산했던 기업들이 해외를 가면 그 나가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외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외환 자유화를 하루아침에 안 하는 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금 시장과 외환 시장이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친다.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슈가 적은 이슈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들이에요. 개인들 서학개미 대박이잖아요. 서학개미 작년 재작년에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아, 코스피가 하도 안 오르니까 미국 주식 산다 그랬지만 금년에는 코스피가 세계 최강인데 금년에 보면 작년 재작년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의 해외 투자는 구조적인 문제지 이게 뭐 국내 주식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자세한 통계까지는 모르겠는데 홍콩이나 일본에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은 국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개인들도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들에 관련해서 또 하나 좀 껄끄러운 얘기인데 부유층이 이민 가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크게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2,400명인가 된다는 무슨 보고서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뭐 세계 우리가 3인가 4인가 한데 그게 우리 인구로 비교하면 엄청 많은 거고요. 그리고 2,400명 몇 명 안 되니까 가려면 가라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이 평균 1,000만 불만 가져가잖아요. 2,400명에다 1,000만 불 곱해 보시면요. 35조입니다. 이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유층들이 해외로 무슨 이유든 간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상속세 관련된 것 같은데 이 부유층들이 해외에 나가는 걸 가지고 야 걔네들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그래. 나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프랑스를 한번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부유층들이 그 나라에서 나가는 순간 와 이거는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이 세 번째 이 이슈도 쉽지가 않다. 이게 부유층과 뭐 부자 감세와 국민 정서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부유층들 해외에 나가는 거를 막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꾸로 올라가면 서학개미 막는 것도 어렵고 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를 욕할 수도 없고 막기도 어렵고 또 예전에는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해외 진출이라고 그랬어요. 별로 싫어하지도 않아요. 우리도 지금 부유층이 개인이 해외에 나가는 건 욕을 많이 하지만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오히려 해외 진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던 정부까지 이제 뭐 2천억 불인지 3,500억 불인지 매달 챙겨갖고 줘야 되면 전체적으로 환율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게 현재의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수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달러 원이 내려갈 뭐가 있냐는 거죠. 이거를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원이 올라가고 있고 사실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1,350원에서 1,450원, 100원 갔잖아요.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에 100원 올랐는데 여기서 100원 오르면 1,550원이거든요. 엄청 이상하십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저는 1,350원 다시 가는 거하고 1,550원 가는 거하고 뭐 딱 반이잖아요. 사실은 저보고 하나 고르려면 저는 1,550원 같아요. 밑으로 가는 것보단 위로 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코스피가 5천 갔어요. 그런데 달러원이 1,600이에요. 이상하십니까? 난 이상해도 안 보여요. 일본에서 아베노미믹스 할 때 2013년인가요? 달러엔이 80이었어요. 지금 150이죠? 155? 그때 니케이가요, 10,000이었어요. 8,000에서 10,000 사이. 지금 50,00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600? 5,000? 이상하십니까?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원이 저는 뭐 1,300원 밑으로 가서 1,280원이 올 것 같다고 연초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글쎄 그게 될까? 달러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